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피눈물을 먹고 자란 저주의 꽃. 내 여자를 건드린 놈들은 뼈와 살을 발라버리겠어. 선녀를 구해준 나무꾼은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보통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선녀가 흘린 피가 땅을 덮고 나무꾼이 도끼를 들어 양반의 목을 겨눈다면 그 결말은 어찌 될까요? 오늘 밤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진짜 야담, 그 기이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바람이 찹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해가 지기 전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깊고 깊은 태백산 자락,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적막한 산 중에는 오직 바람 소리와 마른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적막을 깨고 투박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벅저벅 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산의 살결을 누르는 듯 묵직하고 신중한 발걸음입니다. 사내의 이름은 무진. 이 산골에서 나고 자라 약초를 캐고 짐승을 잡으며 홀로 살아온 지 어언 10수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무지는 멈춰 섰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냅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따라 산의 냄새가 어딘가 다릅니다. 평소라면 짐승의 누린내나 썩은 나무의 냄새가 나야 할 곳에서 기이할 정도로 달큰한 향기가 납니다. 마치 한겨울 눈 속에서 갑자기 피어난 꽃내음 같기도 하고 잘 익은 과실의 향기 같기도 한 묘한 냄새. 무진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사냥꾼의 본능이 경고를 보냅니다. 이것은 산의 냄새가 아닙니다. 짐승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무진은 등 뒤에 맨 지게를 고쳐맵니다. 허리춤에 찬 낫을 한 번 더듬어 확인하고는 냄새가 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가 며칠 전 멧돼지를 잡기 위해 큰 덫을 놓아둔 계곡 아래쪽입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가까워질수록 달큰한 향기는 짙어지고 동시에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들어옵니다. 피 냄새. 무언가 걸린 게 분명합니다. 대물이 걸린 것일까요? 아니면 지나가던 노루 새끼가 걸린 것일까요? 덤불을 헤치고 시야가 트이는 순간 무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입이 살짝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거친 털을 가진 산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녹슨 무쇠덧. 그 날카로운 이빨 사이에 다리가 끼인 채 쓰러져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숲속에서 그녀의 피부만이 유독 하얗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뜬 달 조각을 떼어다 놓은 듯 창백하고 투명한 살결. 그녀는 얇은 소복 같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치맛자락은 찢어지고 흙탕물에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도 흐트러진 옷매무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덫에 물린 그녀의 발목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쇠 이빨이 가녀린 발목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합니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뚝뚝 떨어진 핏방울이 땅에 닿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스며든 검은 흙 위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땅에서 방금 떨어진 핏방울을 머금고 이름 모를 풀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바스락 마른 낙엽 밟는 소리에 쓰러져 있던 여인이 움찔하며 몸을 떱니다. 그녀가 고개를 듭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 그리고 마주친 눈. 무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갈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석처럼 붉게 빛나는 적안이었습니다. 공포가 서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엇도 담지 않은 듯한 텅 빈 그러나 붉은 눈. 그 눈빛이 무진을 꿰뚫는 순간 그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본능이 소리칩니다. 도망쳐야 한다. 이성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그녀의 붉은 입술이 달싹거립니다. 도와 주세요.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마치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무진의 가슴 깊은 곳, 오랫동안 닫혀있던 빗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진은 홀린 듯 그녀 앞으로 다가앉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습니다. 그녀가 움찔하며 몸을 뒤로 빼려 하지만 덫에 걸린 다리 때문에 그저 신음만 흘릴 뿐입니다. 가만히 계시오. 이걸 벌려야 하니 무진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거친 산사내의 목소리가 아닌 겁먹은 산토끼를 달래는 듯한 조심스러운 말투. 그는 억센 두 손으로 녹슨 덫의 양쪽을 잡습니다. 이 산중에서 수많은 짐승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그 흉물스러운 쇠덩이. 으드드 무진이 힘을 주자 쇠가 비틀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의 팔뚝에 굵은 핏줄이 솟습니다. 이가 갈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덫을 벌립니다. 끼이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덫의 이빨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로 처참하게 지식여진 그녀의 발목이 보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질렀을 고통일 텐데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그저 붉은 눈으로 무진을 바라볼 뿐입니다. 무진은 재빨리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찢습니다. 거친 무명천을 말아 그녀의 상처 부위를 감쌉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그녀의 차가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손끝에서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합니다. 상처를 감싸는 동안 그녀의 피가 무진의 손에도 묻었습니다. 따뜻합니다. 아니, 뜨겁습니다. 마치 불덩이 같은 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진은 보았습니다. 자신의 손등에 있던 오래된 흉터, 작년에 낫지를 하다 베인 길고 흉한 상처 자국이 그녀의 피가 닿자마자 스르르 옅어지는 것을 그는 헛것을 본 것이라 여겨
고개를 세차게 흔듭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밤의 산은 위험합니다. 걸을 수 있겠소? 무진이 묻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젓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이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합니다. 무진은 망설임 없이 등을 돌려댑니다. 그녀를 업어야 합니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세상의 법도 따위는 이 깊은 산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업히시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소.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무진의 등에 몸을 기댑니다.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체온만큼은 지독하게 서늘했습니다. 등에 닿은 그녀의 가슴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무진의 목덜미를 간지럽힙니다. 달큰한 꽃내음이 다시 한번 코를 찌릅니다. 무진은 그녀를 추어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산길을 걸어갑니다. 등 뒤에 업힌 여인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무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가쁜 숨을 몰아쉴 뿐입니다. 무진은 묵묵히 앞만 보고 걷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왜 이런 깊은 산 속에 홀로 있었는가? 그리고 그 기이한 붉은 눈과 새싹을 틔우는 피는 도대체 무엇인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자신이 산속의 요괴를 집으로 들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듭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사람을 홀려 전기를 빨아먹는 구미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진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등에서 느껴지는 가냘픈 떨림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저 멀리 무진의 오두막이 보입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초라하게 서 있는 흙벽돌집.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철저한 고독의 공간.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무진은 살인문을 밀어 젖힙니다. 끼이 낡은 경첩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말입니다. 무진은 방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아랫목에 눕힙니다.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타닥 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호롱불을 켭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정신을 잃은 듯 눈을 감고 있는 그녀. 창백한 뺨 위로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무진은 젖은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냅니다.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 붉은 눈동자가 다시 한번 무진을 응시합니다. 호롱불 빛을 머금은 그녀의 눈은 이제 공포가 아닌 기묘한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몽환적입니다. 내 집이요. 산 중턱에 있는 약초꾼의 집이요. 무진은 뚝뚝하게 대답하며 그녀의 시선을 피합니다. 왜인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깊은 속마음까지 모조리 들켜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무진이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힙니다. 좁은 방 안 거친 숨소리가 교차합니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가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 순간 무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설렘. 아니, 어쩌면 파멸을 예고하는 불길한 두근거림일지도 모릅니다. 무진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배가 고플 테니 요기할 것을 좀 내오리다. 기다리시오. 그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나갑니다. 부엌에 선 무진은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그녀를 안고 왔던 등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쌀독 뚜껑을 엽니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납니다. 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근근히 버틸 한 줌의 쌀. 그는 망설임 없이 남은 쌀을 모두 퍼냅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손님을 굶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여인을 굶길 수는 없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며 무진은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름도 모르는 여인, 피로 풀을 돋게 하는 괴이한 여인, 그녀를 구해준 대가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밤 이 깊은 산속 오두막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스한 봄바람일지 모든 것을 집어삼킬 태풍일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방 안에서는 소아가 자신의 발목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무진이 감아준 투박한 무명천, 그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상처 부위에 갖다 댑니다. 미세한 빛이 그녀의 손바닥에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빛은 사그라듭니다. 아직은 안 돼.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붉은 눈이 방문 쪽을 향합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사내. 무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 냄새를 맡고 곧 짐승들이 몰려올 것임을. 산짐승만이 아닌 인간이라는 탈을 쓴 더 무서운 짐승들이. 그때까지 이 사내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또한 짐승처럼 변하여 자신을 탐하게 될까요? 소아는 눈을 감습니다. 깊은 산속의 밤은 길고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막 위태로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람이 다시 웁니다. 오두막 창호지 문이 덜컹거립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엿듣고 있다는 듯이 어둠 속에 숨어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운명의 그림자가 서서히 오두막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웅웅거리던 산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태백산 골짜기에 희뿌연 새벽 안개가 물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 무진의 오두막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처럼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무진은 눈을 떴습니다. 늘 그렇듯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아 마른 세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라면 코끝을 찡하게 울려야 할 새벽의 냉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여름 숲속에 들어온 듯 훈훈하고 스낵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무지는 고개를 돌려 아랫목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업고 온 여인 소아가 잠들어 있습니다. 하얀 호치부를 덮고 새우잠을 자는 그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온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습니다. 마치 빚어놓은 옥처럼 매끄러운 이마, 감겨있는 눈꺼풀 아래로 길게 뻗은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색색거리며 내뱉는 숨결마다 달콤한 꽃내음이 방 안으로 번져 나갑니다. 무지는 홀린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자네의 방에 여인이 누워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듭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끼익 문이 열리자마자 무지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량한 흙바닥이었던 마당,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감나무, 얼어붙어 딱딱했던 텃밭의 고랑들,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 흙 위로 파릇파릇한 이름 모를 풀들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고 죽은 줄만 알았던 고목에는 연분홍색 꽃망울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맺혀 있었습니다. 무지는 멍하니 마당으로 내려섭니다.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폭신합니다. 한겨울의 동토가 아니라 봄비를 머금은 비옥한 흙의 감촉입니다. 그는 텃밭으로 다가갑니다. 어젯밤 그녀의 피가 묻은 손을 씻었던 작은 개울가 근처입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귀하디 귀한 약초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산삼보다 찾기 힘들다는 천년 묵은 영지버섯이며 바위 틈에서만 자란다는 서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무지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 하나를 만져봅니다. 생생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집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 여인, 소아라는 여인이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죽어가던 이산골 오두막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린 축복일까요? 아니면 요물이 부리는 홀림일까요? 하지만 무지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경외감을 느낍니다. 삭막하고 외로웠던 자신의 세상에 처음으로 색깔이 입혀진 것 같은 벅찬 감동, 꼬르르. 그때 그의 뱃속에서 경망스러운 소리가 울립니다. 감동도 잠시, 현실은 냉혹합니다. 무지는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방 안에 있는 여인도 깨어나면 배가 고플 것입니다. 어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잘 먹여야 할 텐데 그의 얼굴에 그늘이 집니다. 어젯밤 남은 쌀을 탈탈 털어 그녀에게 미음을 쑤어 주었습니다. 이제 쌀독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무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두컴컴한 부엌, 차갑게 식은 아궁이. 그는 한숨을 쉬며 구석에 놓인 커다란 옹기 항아리로 다가갑니다. 뚜껑을 열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산의 대장부가 되어 아픈 여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처지라니 오늘 산에 나가 칡뿌리라도 캐와야 하나 고민하며 무지는 힘없이 항아리 뚜껑을 엽니다. 드르르 투박한 뚜껑이 열리는 순간 무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눈부신 광채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금덩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쌀이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바닥까지 긁어냈던 그 빈 항아리 안에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쌀이 가득, 아니 넘치도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냥 쌀이 아닙니다. 알이 굵고 투명하여 마치 진주알을 모아놓은 듯한 최상품 쌀입니다. 고소한 쌀 냄새가 확 끼쳐옵니다. 익지도 않은 생쌀에서 어찌 이런 단내가 난단 말입니까? 무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쌀을 한 줌 쥐어봅니다. 차르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쌀알들의 감촉이 서늘하고도 매끄럽습니다. 이것 또한 그녀의 조화일까요? 빈 독을 채우는 능력이라니. 무지는 멍하니 쌀독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어떻게 된 영문이든 지금 중요한 것은 밥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를 먹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무지는 서둘러 바가지를 가져와 쌀을 풉니다. 박박 씻어 무쇠솥에 앉힙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타닥 타닥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게 들립니다. 솥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치, 밥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웁니다. 그 냄새, 그것은 무진이 평생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습니다. 단순한 밥 냄새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 냄새 같기도 하고 봄날의 꽃밭 냄새 같기도 한 포근하고 아련한 향기. 그 냄새는 부엌을 넘어 방 안으로 그리고 열린 문틈을 타고 골짜기 아래로 퍼져나갑니다. 방 안에 서서 소아가 눈을 뜹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소한 향기에 그녀의 붉은 눈동자가 반짝입니다. 무진이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어제 캐둔 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조촐한 밥상. 하지만 그 밥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윤기는 임금님의 수라사 부럽지 않습니다. 무지는 밥상을 그녀 앞에 내려놓으며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드시오. 차린 건 없지만 배는 채워야 상처가 아물 거 아니오. 소아는 말없이 밥상을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립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누군가의 온기, 대가 없는 호의. 그녀가 숟가락을 듭니다. 하얀 밥을 한 숟가락 떠서서 입에 넣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고소함,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생명의 맛, 꿀꺽. 모굴대가 움직이며 밥이 넘어갑니다. 소아는 고개를 들어 무진을 바라봅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무진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산골밥이 다 거기서 거기지. 얼른 드시오. 무진도 숟가락을 듭니다.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고봉밥 한 입 먹어봅니다. 무진의 눈이 커집니다. 이것은 쌀밥이 아닙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눈송이 같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차오릅니다. 손끝, 발끝까지 힘이 솟구치는 기분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웁니다. 무지는 곁눈질로 소화를 훔쳐봅니다. 볼이 미어지라 밥을 오물거리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다람쥐 같습니다. 어제 덫에 걸려 피를 흘리던 그 기괴하고 두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배가 고픈 따뜻한 밥 한 끼가 간절했던 가녀린 여인일 뿐입니다. 무지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사람이든 선녀든 아니면 여우가 둔갑한 요물이든 상관없다고 빈 쌀독을 채워주고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는 존재라면,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앞에서 맛있게 밥을 먹어주는 존재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다 먹었습니다. 소아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배시시 웃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도 환했어. 무지는 잠시 눈이 부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진의 귀가 쫑긋섭니다. 사냥꾼의 예민한 감각이 외부의 기척을 감지합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 사람의 말소리 같기도 하고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한 불길한 울림, 이 깊은 산골, 무진의 오두막까지 올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약초꾼이나 사냥꾼들도 이쪽 골짜기는 험했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시 밖에 좀 다녀오겠소. 방 안에 꼼짝 말고 계시오. 무진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소아의 붉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그녀 또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쫓는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무진은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옵니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지게 옆에 세워둔 도끼 자루를 움켜쥡니다. 봄날처럼 따스했던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갑니다. 저 아래 산길 구비에서 희뿌연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역겨운 냄새가 날아옵니다. 그것은 향긋한 밥 냄새도 싱그러운 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욕망과 썩은 탐욕이 뒤섞인 돈 냄새. 고을의 지주, 최판서 집안의 하인들입니다. 그들이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무진의 오두막에서 퍼져나간 그 신비로운 밥 냄새를, 그리고 어쩌면 그 밥 냄새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여인의 향기를. 무진은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옵니다. 산이 숨을 죽입니다. 새들도 울음을 멈춥니다. 폭풍전야의 고요가 무진의 오두막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평온하던 오두막의 고요가 무참히 깨지는 소리, 우당탕 거친 발소리들이 마당을 점령합니다. 무진의 집을 에워싼 것은 장정 5입니다.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손에는 몽둥이를 든 최판서 댁하인들, 그리고 그들 뒤로 화려하지만 어딘가 음산한 가마 한 채가 덩그러니 내려앉습니다. 가마 문이 열립니다. 검은 가죽신이
먼저 땅을 밟습니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노인, 고을의 모든 땅을 제 집 안방처럼 주무른다는 최 판서입니다. 그의 얼굴은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덮여 있으나 움푹 패인 눈 속의 눈동자는 기름을 바른 듯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따리를 튼 늙은 구렁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섬뜩한 눈빛. 최 판서가 코를 킁킁거립니다. 마른 버짐이 핀 콧구멍이 벌름거립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고. 그의 탁한 목소리가 마당을 긁습니다. 누린내 나는 입안에서 새어나오는 탐욕의 소리.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어젯밤 소화의 기운으로 피어난 여린 풀꽃들이 무참히 짓밟힙니다. 뿌직뿌직 생명이 으깨지는 소리가 무진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무진은 도끼를 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줍니다. 그의 두 눈이 이글거립니다. 내 집 마당이요. 허락도 없이 신발을 들이미는 법이 어디 있소. 무진의 낮은 으르렁거림에 하인들이 낄낄거립니다. 최 판서는 들은 척도 않습니다. 그저 마당 한 구석 파릇파릇 돋아난 약초밭으로 다가갈 뿐입니다. 노인의 손이 천년 묵은 영지버섯을 움켜쥡니다. 뿌리째 벅 하고 뽑아냅니다. 흙이 튀고 약초의 향이 진동합니다. 이 척박한 돌산에서 이런 귀물이 자랐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최 판서가 버섯을 코에 갖다 대고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의 얼굴에 희열이 번집니다. 늙고 병든 몸이 이 향기만으로도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내 놈 재주가 용하다만 이 산은 내 산이다. 산에 난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다 내 것이란 말이다. 억지입니다. 명백한 강탈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백성에게 지주의 말은 곧법이자 거역할 수 없는 하늘입니다. 무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섭니다. 도끼날이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입니다. 내 아버지 때부터 일궈온 땅이요. 당신네 땅 문서에 이 골짜기는 없소. 무진이 소리치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고쳐쥐고 그를 포위합니다. 살벌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직 솥 안에 남아있던 신비로운 밥 냄새. 그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최 판서의 코끝을 스칩니다. 노인의 고개가 획 돌아갑니다. 그의 눈이 부엌 문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방 안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기척을 감지합니다. 저 안에 무엇을 숨겨두었느냐? 최 판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갈망. 생명이 꺼져가는 늙은이가 싱싱한 생명력을 감지했을 때 보이는 광기 어린 집착입니다. 물러가시오. 무진이 도끼를 휘두르며 부엌 앞을 막아섭니다.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집니다. 하지만 쪽수가 다릅니다. 뒤에서 날아온 몽둥이가 무진의 어깨를 강타합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진이 비틀거립니다.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저 늙은 뱀에게 그녀를 보여주면 안 된다. 하지만 무진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건장한 장정 넷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를 땅바닥에 짓누릅니다.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힙니다. 입안으로 모래가 씹힙니다. 치워라. 최 판서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젓습니다.
그리고 방 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습니다. 이 안에 자신을 다시 젊게 만들어줄 불로초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르르 문이 열립니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창백한 여인. 소아입니다. 그녀는 떨고 있지 않습니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문 밖의 노인을 응시합니다. 그 순간 최 판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붉은 눈, 보석처럼 핏빛처럼 빛나는 그 기이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노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사람이 아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여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도 뜨거운 기운, 죽어가던 자신의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듯한 전율. 최 판서의 입가에 진득한 침이 고입니다.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붉게 충혈됩니다. 이것이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보아하니 사람의 자식이 아니구나. 최 판서가 홀린 듯 중얼거립니다. 소아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마당에 쓰러진 무진을 바라볼 뿐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꿈틀거리는 무진. 그가 쉰 목소리로 절규합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제발. 무진의 처절한 외침에 소아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톡. 눈물이 방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새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오릅니다. 방 안 가득 그윽한 연꽃 향이 퍼집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최 판서는 이제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물로 꽃을 피우는 여자, 피로 죽은 땅을 살리는 여자. 이 여자를 취하면 자신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불사. 진시황이 그토록 원했던 꿈이 내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봐라. 당장 이 아이를 가마에 태워라. 최 판서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들은 소아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채 밖으로 끌어냅니다. 놓아라. 이놈들아. 무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하인들의 발길질에 다시 고꾸라집니다. 그의 손이 허공을 휘젓습니다. 소아의 치맛자락이 손끝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소아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항하면 저들이 무진을 죽일 것임을, 무진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함을. 그녀가 끌려가며 무진을 돌아봅니다. 붉은 눈동자에 무진의 모습이 가득 담깁니다. 살아야 해요. 부디 살아만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바람이 되어 무진의 귓가를 스칩니다. 소아는 가마 속으로 밀쳐졌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철컹.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 최 판서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무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진의 얼굴을 지팡이로 툭툭 칩니다. 내 쌀을 훔치고 내 땅을 더럽힌 죄는 이 계집으로 대신하마 목숨 부지한 걸 감사히 여기거라. 비열한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메웁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립니다. 소아가 갇힌 가마가 흔들거리며 산길을 내려갑니다. 멀어져 가는 가마 뒤로 하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따라 붙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정적은 평화가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짓밟힌 꽃밭, 부서진 쌀도, 그리고 피범벅이 되어 쓰러진 산에 무지는 손톱이 빠지도록 흙바닥을 긁습니다. 피눈물이 흐릅니다. 가슴 속에 서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약초꾼 무지는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수의 화신이 된 귀신이 태어났습니다. 으드드, 이가 갈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립니다. 그의 눈앞에 지식여진 연꽃 한 송이가 보입니다. 소아가 흘린 눈물이 만들어낸 마지막 흔적. 무지는 기어서 그 꽃을 집어듭니다. 피 묻은 손 안에서 하얀 연꽃이 바들바들 떱니다. 찾으러 간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저주였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내 놈들의 뼈와 살을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무진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킵니다. 뼈가 부러진 듯 다리가 꺾이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팡이 대신 떨어진 도끼를 집어듭니다. 해는 중천에 떴으나 무진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저 멀리 산 아래 최판서의 기와집이 아른거립니다. 그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탐욕의 성체를 향해 무진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무진은 춥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산이 웁니다. 잃어버린 선녀를 애도하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핏빛 복수극을 예고하며 구슬프게 울어댑니다. 최 판서의 집, 사랑방 깊숙한 곳. 최 판서는 가마에서 내린 소화를 자신의 침소 안쪽 비밀스러운 방에 가둡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입니다. 이제 보여다오. 내가 가진 그 기적을, 나를 다시 20살 청년으로 되돌려다오. 최 판서가 소아의 턱을 움켜쥐고 광기 어린 눈으로 속삭입니다. 소아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붉은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립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아닙니다. 강요된 능력, 억압된 분노가 만들어낸 또 다른 재앙의 씨앗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소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파국을 알리는 서글픈 조소였습니다.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늙은 구렁이는 모릅니다. 자신이 삼킨 것이 먹이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찢고 나올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것을. 이제 곧 잔치상은 차려질 것이고 그 위로 푸른 벼락이 떨어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달이 차오릅니다. 기이하게도 붉은 달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핏빛을 머금은 보름달이 최 판서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 판서의 환갑잔치 날. 고을 안팎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탐관오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대문 밖까지 늘어선 가마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 안은 그야말로 지상낙원, 아니 욕망의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산의 진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고기가 타오르고
질펀한 술판이 벌어집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뒤섞여 밤하늘을 찌릅니다. 어르신,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고을의 왕이신 대감마님, 천년만년 사셔야지요. 아첨꾼들의 목소리가 꿀보다 더 달콤하게 최 판서의 귀를 간지럽힙니다. 상석에 앉은 최 판서는 붉은 비단옷을 입고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쓰다듬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 보입니다. 아니, 기이할 정도로 팽팽해져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는 회춘이라도 한 듯 눈빛이 번들거립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생기가 아닌 탐욕으로 빚어낸 광기입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붉은 달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내 너희들에게 천하에 다시 없을 구경거리를 보여주마. 최 판서가 손짓하자 풍악이 멈춥니다. 술에 취해 떠들던 객들도 일순간 입을 다뭅니다. 모두의 시선이 사랑채 문으로 향합니다. 기이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한 여인이 걸어 나옵니다. 비단 옷으로 치장했으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얀 여인 소아입니다. 그녀의 발목에는 가느다란 은색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찰랑 찰랑 맑은 족쇄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입니다. 그녀의 미모에 놀라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됩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신비롭고도 처연한 자태. 하지만 그녀의 눈은 죽어 있습니다.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붉은 눈동자. 그 깊은 우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최 판서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소아를 자신의 옆자리로 부릅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 회춘의 비결이다. 손만 대면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고 병든 닭을 봉황으로 만드는 신묘한 재주를 가졌지. 좌중이 술렁거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반, 호기심 어린 표정 반, 탐욕스러운 눈길들이 소아의 몸을 훑어내립니다. 에이, 대감마님도 참, 세상에 그런 요술이 어디 있습니까? 농이 지나치십니다. 한 취객이 비웃듯 말하자 최 판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그는 옆에 있던 장식용 화분으로 손을 뻗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뚝 꺾습니다. 그는 꺾은 가지를 소아의 면전에 들이밉니다. 보여주어라. 저 어리석은 놈들에게 내가 가진 힘을 똑똑히 보여주어라. 이 가지에 꽃을 피워라. 명령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협박입니다. 최 판서의 손이 소아의 어깨를 꽉 움켜쥡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듭니다. 소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둘러봅니다. 기름진 얼굴들, 탐욕에 젖은 눈들, 그녀를 구경거리로, 놀이개로 바라보는 짐승 같은 시선들,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집니다. 그것은 인내심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진과 약속했던 살아야 한다는 희망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원하신다면 보여드리지요. 소아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나뭇가지를 잡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그녀의 손끝을 주시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릉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 별들이 총총한 그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굉음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놀라 술잔을 떨어뜨립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살을 베어낼 듯 날카로운 돌풍입니다. 잔치상의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춤을 춥니다. 소아의 손에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그 따스하고 생명력 넘치는 빛이 아닙니다. 검붉은 빛, 죽음과 부패를 머금은 탁한 빛입니다. 파사삭, 소아가 쥔 나뭇가지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검은 잎사귀에 가시가 돋친 흉측한 꽃, 썩은 뇌를 진동시키는 지옥의 꽃입니다. 으악, 이게 뭐야? 가장 가까이 있던 양반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납니다. 꽃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가루가 그의 얼굴에 닿자 피부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 인연이 무슨 짓을? 최 판서가 기겁하며 소아를 밀쳐냅니다. 소아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그녀의 붉은 눈에서 핏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때 번쩍 밤하늘이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푸른색 벼락입니다. 시퍼런 칼날 같은 번개가 최 판서 집 마당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회화나무를 강타합니다. 쾅! 고막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나무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불꽃이 튀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지옥도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찾아 우왕좌왕합니다. 하지만 대문은 보이지 않는 힘에 막힌 듯 열리지 않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 꿈틀거립니다. 잘 구워진 돼지고기가 썩어 문드러지며 구덕이 때로 변합니다. 항아리에 담긴 술이 검붉은 핏물로 변해 넘쳐 흐릅니다. 아, 내 팔이, 내 팔이. 음식을 집어먹던 자들이 바닥을 뒹굽니다. 그들의 배가 임산부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입에서는 검은 벌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탐욕의 대가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채운 뱃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 판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자신이 꿈꾸던 영생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천벌입니다. 이 요물, 당장 저 요물을 죽여라. 전연이 요술을 부린다. 최 판서가 악을 쓰며 쓰러진 소아를 가리킵니다. 아직 정신이 붙어있는 하인 몇몇이 칼을 뽑아 들고 소아에게 다가갑니다. 소아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볼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가오는 칼날을 기다립니다. 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퍽, 소아를 향해 칼을 치켜들었던 하인의 머리 위로 무언가가 날아와 꽂힙니다. 그것은 녹슨 도끼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찍고 짐승을 잡던 투박하고 거친 도끼. 하인이 외마디 비명도 없이 꼬꾸라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끼가 날아온 곳으로 향합니다. 닫혀있던 대문이 박살이 나 있습니다. 푸른 번개가 번쩍이는 그곳에 한 사내가 서 있습니다. 무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그 순박한 나무꾼은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입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두 눈, 짐승처럼, 아니, 귀신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빛만이 살아있습니다. 그는 맨발입니다. 깨진 기왓장과 가시밭길을 걸어왔는지 발자국마다 선명한 핏자국이 찍힙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저벅저벅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누구냐? 겁에 질린 하인들이 뒷걸음질 칩니다. 무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단상 위에 주저앉은 최 판서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걸어오는 길 양옆으로 구더기로 변한 음식들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지옥의 풍경 속을 걷는 복수의 사신. 무진이 죽은 하인의 머리에 박힌 도끼를 뽑아듭니다. 뿌드득 뼈가 갈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립니다. 그는 피 묻은 도끼를 다시 고쳐줍니다. 내 쌀을 가져갔으면 밥값을 해야지. 무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천둥 소리보다 더 무겁게 사람들의 가슴을 때립니다. 내 여자를 데려갔으면 목숨을 내놓아야지.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살기가 파동처럼 퍼져나갑니다. 최 판서는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오줌을 지린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듭니다. 막아라. 저 미친놈을 막아. 최 판서가 비명을 지르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늘에서는 푸른 벼락이 계속해서 내리꽂히고 땅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데 누가 감히 저 분노한 사내 앞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무진이 소아에게 다가갑니다. 쓰러져 있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소아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깁니다. 소아가 눈을 뜹니다. 희미해져 가던 의식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꿈일까요? 죽기 전에 보는 마지막 환상일까요? 오지 말라니까. 소아의 입술이 가늘게 떨립니다. 약속했잖소. 지켜주겠다고. 무진이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쌉니다. 따뜻합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소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그때 최 판서가 기회를 틈타 도망치려 합니다. 내 발로 기었어. 뒷문 쪽으로 도망갑니다. 추한 늙은 쥐새끼처럼 무진이 고개를 듭니다. 소아를 바라보던 애틋한 눈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서늘한 살기만이 남습니다. 어딜까? 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도끼를 질질 끌며 최 판서의 뒤를 쫓습니다. 도끼날이 바닥돌을 긁으며 섬뜩한 쇠소리를 냅니다. 끼리릭. 최 판서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저 쇠소리가 자신의 목숨을 끊으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습니다. 살려다오. 재산의 절반을 주마. 아니, 다 주마. 이 집도 땅도 다 내 것이다. 제발 목숨만. 최 판서가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애원합니다. 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언어를 잊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본능뿐입니다. 자신의 것을 앗아간 자를 응징하겠다는 원초적인 본능. 쾅! 하늘에서 다시 한번 벼락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바로 최 판서의 눈앞에 떨어집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갈라진 땅 틈새로 시커먼 나무 뿌리들이
뱀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그것은 아까 쪼개진 회화나무의 뿌리인지 아니면 소아의 피를 머금고 자라난 저주의 뿌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뿌리들이 순식간에 최 판서의 발목을 휘감습니다. 최 판서가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집니다. 뿌리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다리를 타고 올라옵니다. 허벅지를 조이고 허리를 휘감습니다. 땅이 그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탐욕으로 땅을 괴롭힌 자, 이제 땅의 먹이가 될 차례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최 판서 앞에 무진이 섭니다. 그의 그림자가 최 판서의 얼굴을 덮습니다. 무진이 도끼를 높이 치켜듭니다. 번개 불빛을 받아 도끼날이 시퍼렇게 번뜩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땅속이다. 영원히 묻혀 있어라. 무진의 팔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최 판서의 눈동자가 공포로 하얗게 뒤집힙니다. 안 돼. 최 판서의 절규가 천둥 소리에 묻힙니다. 푸른 벼락이 다시 한번 장렬하며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립니다. 잔치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와 재,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마당은 참혹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기세등등하던 기와집은 벼락을 맞아 검게 그슬렸고 탐욕에 젖어 웃던 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땅 밑으로 사라진 최 판서의 비명 소리조차 잦아든 밤, 하늘을 가렸던 먹구름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구름 너머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달은 이제 핏빛이 아닙니다. 차갑고도 투명한 은빛, 그 시린 달빛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을 비춥니다. 하지만 그 빛은 축복이라기엔 너무나 쓸쓸합니다. 무지는 소아를 안고 있습니다. 아니, 안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의 억센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 하지만 손가락 끝이 자꾸만 그녀의 몸을 통과합니다.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빛. 소아의 몸은 이제 이 세상의 질감을 잃었습니다. 발끝부터 시작된 투명함이 어느새 무릎을 지나 허리춤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아, 소아. 무진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사냥꾼의 강인함도 복수기의 살기도 사라진 채 오직 사랑을 잃어가는 사내에 처절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소아의 투명한 어깨에 닿아 그대로 바닥으로 흐릅니다. 소아는 그런 무진을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녀의 붉은 눈동자는 어느덧 원래의 맑은 빛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미련과 분노를 쏟아내고 난 뒤에 정갈한 빛깔입니다. 무진 씨, 울지 마세요. 나는 이제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온 것처럼 멀고도 희미합니다. 하지만 무진의 심장에는 천둥보다 더 크게 박힙니다. 안 돼요. 보낼 수 없소. 겨우 다시 만났는데, 이제야 당신을 찾았는데, 어찌 나를 두고 간단 말이오. 무진은 허공을 휘저으며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밤 공기와 부서지는 빛의 잔상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 한가운데가 쩍 하고 갈라집니다. 구름 사이로 거대한 빛의 기둥이 내려옵니다. 지상과 하늘을 잇는 달이 금색과 은색이 뒤섞인 신비로운 광채가 소아를 감싸 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지상에서 금기를 어기고 신의 권능을 부린 자. 이제는 돌아와 심판을 받거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 빛의 기둥이 내려오자
마당 곳곳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 판서의 악행으로 메말랐던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구치고 불탔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것은 소아가 지상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자 죄를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입니다. 하지만 무진에게 그 기적은 잔인한 이별의 예고일 뿐입니다. 소아의 몸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중력의 법칙을 잊은 듯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녀. 무진은 필사적으로 빗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나도 데려가시오. 하늘이든 지옥이든 당신 없는 이곳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오. 무진이 울부짖으며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허공으로 도약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빛의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는 차가운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쿵! 무진이 바닥을 뒹굽니다. 그의 손에는 흙먼지만 가득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 멀어져 가는 소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빛의 기둥 안에서 무진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무진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마지막 진심을 기다릴게요. 당신의 시간이 다하는 날 내가 마중 나올게요. 그러니 부디 인간의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요. 빛이 점점 강렬해집니다. 눈이 부셔 더 이상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순간 거대한 진동과 함께 빛의 기둥이 하늘로 빨려 올라갑니다. 쾅! 긴 여운을 남기는 소리와 함께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밤하늘은 다시 고요해졌고 언제 폭풍이 불었냐는 듯 별들이 평온하게 빛납니다. 마당에는 오직 무진만이 대자로 뻗어 누워 있습니다. 그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립니다. 방금까지 안고 있었던 그녀의 향기가 아직 코끝을 맴도는데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무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의 손바닥에 무언가 딱딱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손을 펴보니 작은 씨앗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소아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흔적입니다. 평범한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고동 소리는 분명 소아의 심장 소리와 닮아 있습니다. 무진은 씨앗을 가슴에 품고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최 판서의 집을 나옵니다. 누구도 그를 막지 않습니다. 아니, 그를 막을 자가 이제 이 고을에는 없습니다. 무진은 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자신과 그녀가 처음 만났던 곳, 피 냄새와 꽃향기가 기묘하게 섞여 있던 그 계곡의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산길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합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그녀가 남긴 씨앗이 있고 그녀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 사는 눈이 시리도록 푸릅니다. 마당에 피어났던 꽃들은 비록 졌지만 그 자리에 맺힌 이슬들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무진은 오두막 마당 한가운데 정성스럽게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던 씨앗을 심습니다. 자신의 피와 눈물을 섞은 흙으로 조심스럽게 덮어줍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소. 당신이 다시 꽃으로 피어날 때까지, 혹은 내가 당신 곁으로 갈 때까지. 무진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합니다. 분노도 증오도 다 타버린 자리에 깊고 깊은 그리움만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 판서의 악행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고 그의 기와집은 무너져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백산 깊은 골짜기, 이름 없는 약초꾼의 집은 늘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곳에는 100년을 넘게 사는 신비로운 노인이 살고 있다고. 그 노인은 매일 새벽 마당 한가운데 자라난 거대한 연꽃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나무는 사시사철 지지 않는 하얀 꽃을 피우고 바람이 불면 마치 여인의 웃음소리 같은 맑은 소리를 낸다고 말입니다. 무지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멀리 구름이 흐르는 하늘을 봅니다. 나무 그늘이 그를 포근하게 감쌉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꽃잎 하나가 무진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무진은 미소 짓습니다. 그 꽃잎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것은 수십 년 전 자신의 등에 업혔던 그 여인의 체온과 같습니다. 왁구려 무진이 나직이 속삭입니다. 그의 눈앞에 환영처럼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붉은 눈을 반짝이며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는 소아. 그녀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움 그대로 무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이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무거운 육신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습니다. 이번에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결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소아가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 소리와 함께 무진의 오두막은 눈부신 빛 속에 잠깁니다. 다음 날 아침,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사러 산을 올랐을 때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도 짐승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 한가운데 하얀 연꽃 나무 아래에는 두 사람이 정답게 누워 자는 듯한 모양의 바위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바위 주위로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의 인연은 땅에서 맺어지고 땅의 사랑은 하늘에서 완성된다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처럼 선녀와 나무꾼의 진실은 그렇게 산의 전설이 되어 바람을 타고 오늘도 우리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